그러고 진짜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냥 잘 모른다고, 그리고 평론가가 썼다는 책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고 문학평론을 제일 많이 하던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뭔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그리고 아마 고통에 대한, 너무나 이 고통이 안 끝나는구나, 인류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구나, 이걸 이제 인류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고통을, 이게 3차 대전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것도 인류 전체가 맞이한 어떤 전쟁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역사가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고, 이제 수전 선택이 죽은 지가 이제 꽤 됐거든요. 한 20년 조금 덜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책이 본의 아니게 좀 약간 고전이 되어가는 분위기예요. 원래 고전이 될 연배는 아닌데 수전 선택이 살아있어도 얼마 전에 완결을 한 책이잖아요. 네, 살아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살아있으면 너무 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수전 선택의 아들이 이제 그 일을 이어받아서 그런 수전 선택 재단을 하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너무 아쉽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은유로서의 질병도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책인데요. 그 두 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인류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장 지적이면서도 어렵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왜 고통에 이토록 둔감하게 되었는지, 그 타인의 고통에, 자기 고통에는 너무너무 예민하면서 타인의 고통에는 너무나 둔감해지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뭐 악성 댓글이라든지 아까 밤참 뉴스에서 말하는 그런 타인의 소중한 집회에 가서 안 좋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걸 뭐 불링이라고 하잖아요. 뭐 괴롭히는 행동. 그러니까 왕따시키거나 괴롭히거나 뭐 사보타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더 좋아지고 있는 측면도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예민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고, 또 수전 선택은 사진 비평을 많이 했어요. 아, 사진 비평. 네, 그래서 사진 저는 비평. 사실은 수전 선택해서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이름이 선택 뭐 이러잖아요. 아, 스잔은 영어 이름인데. 네, 근데 그렇게 왜 느낌이 이렇지? 네네네. 되게 명문 이름 자체가 되게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고 또 유럽에서도 공부를 좀 했고, 그래서 굉장히 미국 지식인인데 약간 프랑스 느낌도 나고 독일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좋은 점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의 지성들이 가장 인정해줬던 미국의 비평가거든요. 뭐 지식인의 여왕이다, 뭐 이런 칭호까지 받았던. 대중문화의 퍼스트 레이디다, 뭐 뉴욕 지성계의 여왕이다. 그냥 여왕이 아니라 그냥 왕이었죠. 그래서 그러네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여왕일 거죠. 필요도 없고 그냥 왕이었고, 수전 선택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잘했는데 일단 사진 비평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사진 비평을 롤랑 바르트와 수전 선택이 가장 잘했는데, 롤랑 바르트는 좀 일찍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수전 선택이 매스미디어의 사진 비평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서, 사진은 비평의 대상이 별로 아니었는데 사진을 비평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사진에 대한 훌륭한 책들을 많이 낸 거죠. 그런데 이 타인의 고통에도 사실 이 매스미디어의 보도, 그중에서도 자료사진, 그래서 뭐 기아, 질병, 고통,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그 자료 화면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천편일률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빈곤 하면은 왠지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의 정말 젓가락처럼 마른 아이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전쟁 하면은 특히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 사진, 그것도 흑백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게 자동화시킨다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반응을 자동화시켜서 그 사진도 굉장히 옛날 거. 자료 화면을 구호 단체들은 여전히 그런 영상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막 전시하는 거냐, 타인의 고통을 뭔가 이렇게 상업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빈곤이나 재해를 다룬 유명한 사진들, 뭐 로버트 카파나 예, 크리스티앙 살가조나 이런 정말 사실 엄청나게 훌륭한 사진 작가들의 작품까지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진들이 우리를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자꾸 보다 보면 고통이 이런 거구나. 고통에 대한 어떤 정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막 힘든 뉴스들을 보면 우리가 밥도 잘 못 먹고 차도 잘 못 마시고 이랬는데 네. 그냥 아침부터 살인 뉴스가 나오니까 네. 아침부터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매일매일 나오니까 우리가 둔감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사진과 보도 방식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니까 뭔가 창조적인 묘사 이런 것도 허용하지도 않잖아요. 누가 기자가 좀 창조적으로 써도 데스크에서 거부당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예, 그래서 하죠. 오히려 정말 그 밀착 보도를 해서 정말 개별자의 한 사람의 독특한 고통에 대해서 써도 그거를 굉장히 이제 기존 기사들과 비슷한 문법으로 그런 문체로 길들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하나하나 다 개별적인 것인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묶어서 비슷하게 교과서적으로 만들어버리는가. 그게 매스미디어의 보도 방식에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우리 이제 가마수탄의 개구리처럼 천천히 물을 데우니까 고통에 둔감해지면서 나중에 가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이런 것도 뭐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네. 또 기사를 쓸 때 아까 천편일률적으로 기사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자들은 상대방의 어떤 인생 스토리나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사건 사고 기사를 그냥 쓰는 거죠. 발생 기사로. 그런 게 참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느껴져요. 어떤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로 기사를 쓰니까 전혀 독자들한테 그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소비하는 거죠. 뉴스를 그냥. 그리고 우리는 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는 당신은 유명하니까 대단하니까. 고통당해도 돈이 그 정도는 괜찮아.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당신의 고통은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악성 댓글의 내용들이 뭐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좀 유명하거나 어떤 권력이 있거나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악성 댓글이 많잖아요. 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가혹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보도만 할 뿐, 그리고 보도를 읽을 뿐, 그 고통에 공감할 만한 마음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리고 글을 쓸 때도 그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고, 그런 보도 자료라고 하잖아요. 그런 보도 자료들 자체가 너무나 객관화되어 있고 저는 객관적이라는 말이 되게 어떨 때는 폭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객관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객관은 없고 정말 괜찮은 주관과 훌륭한 주관과 균형 잡힌 주관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객관적이라는 것은 사물에서 모든 감정과 모든 정서를 빼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을지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고 고통을 통해서 또는 희열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아무런 느낌이 없게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이 점점 더 저는 좀 거부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전 선택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본인도 그 백혈병을 앓았고 아버지는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굉장히 친한 친구들 중에 에이즈로 죽은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백혈병, 유방암, 자궁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이 질병과 싸우는 것보다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싸우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에이즈로 죽은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동성애자라서 그래라는 식의 엄청난 폭격, 엄청난 진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의 질병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한번 뭔가 편견이 잘못 퍼지면 수혈로도 옮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푸른 알약이라는 또 만화책이 있어요. 그건 수전선택의 은유로서의 질병과 같이 읽으시면 되는데 에이즈에 대한 우리의 모든 편견을 뒤엎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질병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질병에 대한 편견과 질병에 대한 수치심,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형벌을 받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는 분들이 많대요. 아니요, 그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게 잘못된 편견 때문인 거죠. 이게 무슨 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류가 오래 살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이제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암도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죠. 병을 환자의 죄악으로 받아들이는 이 잘못된 표현들, 뭐 에이즈를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징벌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편견이 질병과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질병과 싸울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그래서 뭐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그런 건강검진을 해서 그런 그 어떤 조금이라도 질병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속간해버리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권을 억압하고 그리고 많은 그 악의적인 질병에 대한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과 타인의 고통을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아픔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럴 거야. 그 사람은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맨날 참고 살아서 무슨 병에 걸렸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죠. 게다가 또 예전에는 결핵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을 때는 진짜 잘못된 편견이 있었잖아요. 천재들은 20대에 결핵으로 죽는다는 그런 잘못된 편견이 있었어요. 아니 뭐 글 쓰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결핵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면서 바싹 말라서 하얀 얼굴에 그렇게 해서 글 써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약간 이미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와 천재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또 폐결핵이라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뭔가 합쳐져서 잘못된 편견을 낳았던 거죠. 그래서 막 야 너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천재가 아니구나 막 하면서 놀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근데 폐결핵에 대한 그런 편견이 그래도 많이 사라지게 된 게 폐결핵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그래서 페니실린이 발명되면서 그러면서 폐결핵에 대한 그런 잘못된 편견이 많이 사라졌대요. 결핵은 지금도 결핵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도 사실 노년기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질병이 퇴치되는 것도 사실 몇 개 없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도 많고 왜 걸리는지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그 쉽게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공감과 연민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전선택이 하고 있는 거죠. 공감과 연민을 구분해야 한다고요? 네. 공감하고 연민이 어떤 차이? 사실 일상 속에서는 좀 비슷하게 쓰이잖아요. 근데 연민은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막 학교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르칠 때 되게 막 불쌍하고 힘든 곳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보도 사진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듯이 옛날 사진 보여주면서 바싹 말라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냐면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교육이. 참편일률적인 교육이고 사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도를 볼 때 굉장히 맨날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폭탄 두르고 나가서 그렇게 이 테러하고 이런 이미지로 알고 있잖아요. 평범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막 복수심으로 무장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형의 죽음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의 죽음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는 그것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그냥 팔레스타인은 맨날 싸우고 있구나. 힘든데야. 저기서 안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연민이라는 거예요. 연민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우월하고. 연민에는 우월의식이 투영돼 있다. 그래서 내가 저기 안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시절에 마녀사냥 시절에 안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민은 사실 내려다보는 감정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ARS로 2만 원 내줄게. 그 대신 평소에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 내 삶을 전혀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만 잠깐 걱정하고 성금 내고 끝. 이게 연민이라는 거죠. 그럼 자기 충족적인 감정하고 비슷한 거네요. 자기 만족과 자기 우월감. 그래서 저 사람들보단 그래도 내가 훨씬 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참 다행이야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이 깔려 있는데 공감은 내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치에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뀌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배를 탔으면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나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또 그 가라앉는 현장을 목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완전히 그 고통에 몰입해서 정말 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나서 이건 연민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하고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근데 예전에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어떤 고통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건 당신들의 고통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게 사회의 분위기였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통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개인의 고통은 개인이 알아서 해. 이게 굉장히 차가운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치유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적 치유의 중요성이 부각된 거죠. 그래서 세월호 기억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는 거죠. 잊지 않고 그들을 추모하고 단지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세상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저소득층한테 네. 가난을 증명해.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가난을 증명한다든지 또 예술가들한테도 저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떼게 해요. 예.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증빙 서류를 떼게 하는데 가서 집에 가서 확인도 하고. 맞아요. 증빙 서류를 떼는 것 자체가 되게 치욕적인 거예요. 예. 나의 가난을 증명해서 세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매년 나의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너의 장애나 너의 고통을 수치로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계량적으로 뭔가 객관화된 숫자로 증명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정 처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다. 예, 그건 연민이고 어쩌면 연민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일로만 처리하는 거죠. 사람을 통계로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럼 공감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고통받는 누군가의 삶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용기고 수전선택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냐면 93년에 사라예보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네. 그때 다들 사라예보는 이제 끝났어. 다들 포기하고 있었는데 수전선택이 가서 뭘 했냐면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 연출을 한 거예요. 연극 연출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왜 했냐면 사라예보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감의 회복은 사라예보는 정말 사실 전쟁만 일어나는 내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술과 문화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부심을 잃었다는 거죠. 그 전쟁 때문에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물도 없고 전기도 끊기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기다린 것은 사실 클린턴이 와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의 삶처럼 예전처럼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런 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지식인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해낸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책에 인상적인 대목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책은 사실 인상적인 대목이 되게 많은데 카메라가 사실은 총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표현을 해요. 카메라는 마치 총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쏘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들이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저 카메라가 나를 공격하는 느낌, 나를 감시하고 총처럼 쏘는 듯한 느낌. 그래서 플래시가 터지고 이러면 되게 고통받잖아요. 사실 그런
고통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애나 비도 그랬을 거예요. 그 수많은 플래시들 속에서 파파라치의 공격 속에서 죽어갔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언론과 매스미디어의 엄청난 폭력이라는 거죠. 당신의 그 사람이 카메라가. 당사자가 겪는 고통이 이만큼이 맞아요. 있는데 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만 사진에 담는 거랑 비슷하다는 상품화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고통마저. 다이애나가 죽어가는 모습까지 파파라치가 찍었다잖아요. 이게 고통을 상품화시키려는 미디어의 그런 권력 때문에 죽어가고 슬퍼하고 악성 댓글로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배려 없이 존중 없이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자신들의 돈벌이만 위해서 그렇게 미디어를 계속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함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대는 카메라가 타인에게는 엄청난 총처럼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카메라를 들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사실 지금 뭐 카메라, 언론 뭐 이런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자들이 기사 쓰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실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놀리는 붓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총이 될 수 있다. 네. 많은 언론인들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닐까. 그리고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예, 느낄 수 있는 심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이 있어야 진짜 사람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생각할 부분이 많은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혜월 작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2018년도 영화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한 배우의 다시 못 올 아름다운 시절을 담아낸 작품들이 있죠. 리버 피닉스와 허공의 질주, 키아누 리브스와 아이다호, 청춘 스케치와 위노나 라이더, 비포 선셋과 에단 호크, 로미오와 줄리엣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까지. 여전히 아름답고 멋진 배우들이지만 그들의 가장 젊고도 아름다운 시절을 담아낸 이 영화들은